서울의 심장. 강남의 밤은 언제나 그렇듯 수많은 불빛으로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하는 곳은 단연 스카이팰리스 호텔의 최상층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이었다. 오늘 밤 이곳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계를 한데 모아놓은 듯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쏟아냈고 그 아래에서는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웃고 속삭였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달콤한 샴페인, 그리고 은근한 질투와 야망의 냄새가 뒤섞여 아찔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오늘 밤의 주인공인 박서연이 서 있었다. 20살. 성년의 날을 맞이한 그녀는 동화 속 공주님이라는 진부한 표현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완벽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잘록한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고 목에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여튼 화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목구비와 깊고 차분한 눈빛은 그녀에게서 기품과 함께 어딘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모두의 축하와 찬사 속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옅은 막에 가려진 듯 공허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배우처럼 그녀를 키워준 양부모 김동현 회장과 그의 아내 이은희 여사는 흐뭇한 미소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회장은 중경이업을 이끄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였고 이은희 여사는 우아한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그들은 갓난아기 때 버려졌던 서연을 입양해 친딸 이상으로 애지중지 키웠고 서연은 그들의 자랑이자 완벽한 작품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김 회장 부부의 인품과 서연의 효심을 칭송했다. 하지만 서연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지난 20년간 필사적으로 연기해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감동적인 축사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그랜드 볼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쏠렸다. 웅성거리던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곳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온몸을 명품 로고로 도배한 화려하다 못해 천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차림새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브랜드의 향연이었지만 그것들은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가격표를 소리쳐 외치는 듯 조악했다. 짙은 화장과 잔뜩 힘이 들어간 표정에서는 숨길 수 없는 시기와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박서연이었다. 이 파티 정말 볼만하네.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장내에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내가 바로 이 집안의 진짜 핏줄 김수진이야. 당신들이 잃어버렸다가 20년 만에 되찾은 진짜 딸이라고. 폭탄 같은 선언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회장 부부와 서연,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김수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김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이은희 여사는 입을 틀어막은 채 가냘프게 떨고 있었다. 수진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향했다. 박서연, 네가 지난 20년간 누려온 모든 것들, 이 드레스, 저 목걸이, 그리고 이 화려한 파티까지 전부 다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가짜 공주 노릇에 심취해서 진짜 주인 행세하는 기분이 어땠어? 너 같은 고아 출신 입양아 따위가 감히 이런 성대한 생일 파티를 받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도끼 서린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에게 박혔다. 축하와 찬사로 가득했던 공간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을 향하던 부러움과 흠모의 시선들은 이제 흥미진진한 구경거리 혹은 값싼 동정, 그리고 은밀한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다. 모두가 서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울음을 터뜨릴까? 아니면 분노하며 소리칠까? 서연의 시선은 잠시 수진에게 머물렀다가 천천히 양부모님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지난 20년간 아버지 마넷,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일말의 미안함, 혹은 아주 작은 변명이라도.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낯선 냉담함 뿐이었다. 그들은 수진의 폭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을 보호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서연을 지나쳐 애틋하게 수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잃어버렸던 친딸을 되찾은 부모의 애끓는 눈빛. 그 순간 서연은 지난 20년의 세월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박서연이라는 존재는 이미 지워져 있었다. 아, 그렇구나. 이 파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미끼로 던져 이목을 집중시킨 후 진짜 주인공인 김수진을 화려하게 등장시키기 위한 무대였구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슴을 찢는 고통 대신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옥죄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자유로움. 그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사람들은 서연이 충격과 수치심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는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도망이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가 그랜드 볼룸을 걸어나가는 모습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당당했다. 곧게 편등과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에는 패배자의 비참함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볼룸의 문을 등지고 차가운 밤 공기와 마주한 순간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를 비췄다. 저렴한 핑크색 장식과 촌스러운 음악이라니 저런 걸 파티라고. 그녀는 속으로 비웃으며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기도 전에 간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미네르바님. 제주도. 전용기 지금 바로 준비해줘. 사흘간 섬 전체를 빌릴 거야.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디밴드들을 전부 섭외하고 내 손님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축제를 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상처 입은 공주님 역할을 하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듯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저 멀리 아직도 파티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호텔을 돌아보았다. 저 안의 사람들은 지금쯤 자신을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있을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자신들이 동정하고 비웃는 그 가짜 공주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에서 쥐고 흔드는 베일 속의 거물,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밤의 이 모욕이 앞으로 김씨 가문 전체에 몰아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연은 밤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진짜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점차 작은 불빛의 군집으로 멀어져 갈 때 박서연은 전용기 내부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창밖에 칠흑 같은 어둠과 기체 내부의 따뜻하고 고요한 조명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경멸과 동정의 시선, 가식적인 위로의 말들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승무원이 정중하게 건넨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자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흐르며 엉켜있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상처받고 슬픔에 잠겨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평온함이었다. 20년간의 족쇄가 풀려난 후에 첫 순간이었다. 비행기는 1시간 남짓 날아 제주 상공에 도착했다. 하지만 서연이 향하는 곳은 시끌벅적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일반인에게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오직 VVIP만을 위한 개인 소유의 작은 섬. 세레니티 아일이었다. 섬에 내리자마자 맑고 청량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향기였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최고급 리조트의 지배인이었다. 그는 서연을, 아니 미네르바를 극진히 모셨다. 미네르바님, 요청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변의 특설 무대와 음향 장비, 그리고 손님들을 위한 프라이빗 빌라까지 완벽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변으로 걸어갔다. 부드러운 백사장이 발가락 사이를 간지렸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는 달빛을 받아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다. 이미 해변에는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세계적인 조명 디자이너가 설계한 환상적인 조명들이 밤바다를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파티였다. 김씨 가문이 과시용으로 차려냈던 속물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촌스러운 파티와는 격이 달랐다. 이곳에는 오직 진정한 안목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과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음악, 그리고 완전한 자유만이 존재할 터였다.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의 얼굴을 비추는 서울의 사격의 명사들이 아니었다. 실리콘밸리의 숨은 거물,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유럽의 이름난 예술가들. 세상은 그들의 이름은 알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미네르바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고 복잡한 비즈니스와 이해관계를 벗어던진 채 이곳의 자유를 만끽했다. 파티는 이틀째 밤을 맞았다. 감미로운 인디밴드의 음악이 밤공기를 타고 흐르고 사람들은 맨발로 춤을 추거나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축제를 즐겼다. 서연은 해변의 한적한 곳에 놓인 선베드에 누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인은 아버지라고 저장된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 김동현 회장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서연,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잠수가 말이 돼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통제욕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대답 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에 김 회장은 더욱 격분했다. 내 동생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20년 만에 가족을 찾았는데 네가 그 아이의 자리를 빼앗고도 모자라 파티까지 망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널 20년간 어떻게 키웠는데 개를 키웠어도 너보다는 낫겠다. 개를 키웠어도 그 말이 서연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파도 소리도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대신 귓께는 세찬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다른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 그녀의 눈앞에 1년 전 그날 밤의 풍경이 영화처럼 펼쳐졌다. 1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이었다. 라이벌 기업인 JS그룹과의 치열한 인수합병 협상이 막 끝난 참이었다. 결과는 무승부. 양측 모두 팽팽한 긴장감과 피로감에 젖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고 서연과 JS그룹의 후계자 한지훈은 빌딩의 최고층 라운지에 발이 묶였다. 다른 임원들은 모두 자리를 떴고
거대한 라운지에는 단둘만 남았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번개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갈랐고 빗줄기가 세차게 유리를 때렸다. 어두운 라운지에는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감돌았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두뇌를 존중하고 서로의 야망을 꿰뚫어보는,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적수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지훈이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흔들며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연, 넌 가끔 보면 정말 재미없어. 그렇게 완벽한 공주님 인형처럼 사는 거 지겹지도 않나. 한지훈 씨야말로 포식자처럼 사는 게 즐거우신가 보죠. 언제나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갖고 싶은 건 가져야지. 그게 내 방식이니까. 그의 시선이 집요하게 그녀를 향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두운 소유욕과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맹수가 사냥감의 거리를 재듯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을 때 빗물 냄새와 섞인 그의 짙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런데 박서연,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건 바로 네가 애써 숨기고 있는 진짜 얼굴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거부할 틈도 없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키스라기보다는 차라리 충돌에 가까웠다. 부드러움과 거칠음, 탐색과 지배가 혼재된 숨막히는 열기.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위스키의 쌉쌀한 향이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단단한 팔이 허리를 감아오자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그녀 자신도 몰랐던 깊은 곳의 욕망이 속수무책으로 터져나왔다. 어둠과 빗소리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고립시켰다.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파고들었고 그녀의 손은 어느새 그의 목을 감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틈도 존재하지 않았다. 서로의 숨결이 급하게 얽히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이 두 사람의 몸을 통해 전해졌다. 그의 혀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대담하게 그녀의 입안을 유영했다. 그것은 섬세한 왈츠처럼 두 사람의 감정을 절정으로 몰고 가는 정교한 춤사위였다. 뜨거운 숨결이 섞이고 두 사람의 몸은 하나의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을 탐하고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가장 내밀하고 위험한 교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했던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서연은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 역시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보았을 것이다. 박서연,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걸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 말은 두 사람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의식적으로 그를 피해왔다. 그와의 마주침은 언제나 자신을 무장해제시키는 위험한 불장난이었으니까. 여보세요, 박서연 듣고 있어. 김 회장의 고함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당겼다. 서연의 입술 위로 아직도 1년 전 그날의 뜨거웠던 감각이 유령처럼 맴도는 듯 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여전히 악을 쓰고 있는 남자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녀는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리고는 옆으로 던져버렸다.
다시 평화로운 음악 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한지훈과의 기억은 그녀가 벗어나고자 하는 과거의 또 다른 일부였다. 김씨 가문이라는 족쇄에서는 벗어났지만 한지훈이라는 더 위험하고 매혹적인 덫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파티가 한창인 해변을 향해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씨 가문과의 전쟁, 그리고 어쩌면 한지훈과의 전쟁까지도. 제주에서의 사흘은 짧고 강렬한 꿈과 같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서연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다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현실로의 복귀를 실감했다. 자유로웠던 섬의 공기와는 달리 서울의 하늘은 욕망과 비밀의 무게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듯했다. 그녀의 진짜 집,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대신 운전석에 평창동에 있는 김씨 가문의 본가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곳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에 대한 마침표를 직접 찍어야만 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닌 완전한 결별을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익숙한 대문을 지나 저택 안으로 들어섰을 때 서연을 맞이한 것은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였다. 그녀가 20년간 집이라고 불렀던 공간은 이제 너무나도 낯설었다. 집안일을 돕던 사람들은 그녀를 발견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값싼 동정과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은 그들의 비굴한 태도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 채 곧장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예상했던 광경과 마주했다. 김수진이 거실 중앙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에 여왕처럼 비스듬히 누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녀가 옆에 서서 그녀가 원하는 과일을 잘라 바치고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특별한 날을 위해 맞춤 제작했던 실크 드레스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었다. 목에는 서연이 18살 생일 선물로 받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것이라는 듯 걸려 있었다. 그것은 서연의 삶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노골적이고 저급한 도발이었다. 수진은 서연을 발견하고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돌아왔네. 난 또 영원히 도망간 줄 알았지. 꼴을 보아하니 밖에서 꽤나 굴렀나 봐. 서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이 있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수진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2층에 올라갈 수 없어. 없어. 특히 너 같은 식모는 더더욱. 식모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서연의 귓전을 스쳤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 고요함이 수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왜 화내봐. 소리라도 질러보든가. 하긴 넌 이제 이 집에서 소리 지를 자격도 없지.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내 물건들을 가지러 왔을 뿐이야. 비켜. 내 물건 이 집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네가 입고 자고 쓰던 모든 건 다 우리 아빠 돈으로 산 거야. 즉, 내 거지. 수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분수를 좀 알아. 내 집에서 얹혀 살고 싶으면 하녀처럼 얌전히 굴어야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이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지나치려 하자 수진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마치 서연이 그녀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너무나도 뻔하고 조잡한 연기였다. 언니, 왜 이래? 난 그냥 언니랑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여기가 내 집이라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밀치는 거야. 눈물 맺힌 눈으로 가련하게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한 피해자였다. 그리고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김동연 회장과 이은희 여사가 거실로 들어섰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김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우는 수진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은희 여사는 어머, 수진아 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박서연, 네가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여보, 진정해요. 서연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은희 여사는 수진을 감싸 안으며 말로는 서연을 변호했지만 그녀를 향한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서연에게 단 한마디의 해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완벽한 한편이 되어 서연을 파렴치한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수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서연을 향해 혀를 날름 내밀며 조롱의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 역겨운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 집안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이은희 여사는 눈물을 닦아내는 수진의 등을 다독이며 태도를 바꾸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인자한 가면을 쓰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잠시 앉아보렴. 너와 할 얘기가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냉담함은 온데간데 없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초대장 하나를 서연 앞으로 밀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에 초대장이 하나 도착했더구나. 피너클 클럽의 파티 초대장이란다. 피너클 클럽. 대한민국 0.01%의 최상류층만이 멤버가 될 수 있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비밀 사교 클럽. 돈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알다시피 수진이는 막 돌아와서 서울 사교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니. 네가 동생을 좀 이끌어줘야지. 이번 파티에 수진이를 데리고 가렴. 내 친구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그녀의 말은 부탁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사실상 명령이었다. 옆에 있던 김 회장이 쐐기를 박았다. 네가 가진 모든 인맥과 지위는 다 김씨 가문의 이름 아래 얻은 것이다. 우리 가문이 아니었다면 너는 여전히 고아원을 전전하는 신세였을 게다. 이건 거절할 수 없는 문제야. 반드시 수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이제야 그들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다. 그들은 서연이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인맥과 평판을 고스란히 빼앗아 친딸인 수진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을 다리 삼아 강을 건넌 뒤 그 다리를 폭파시켜버릴 심산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그들의 노골적인 탐욕에 실소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피너클 클럽이 어떤 곳인지. 그곳은 화려한 사교의 장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규칙과 예의를 어기는 자에게는 가차 없는 잔혹한 정글이라는 것을. 김수진처럼 무지하고 오만한 자를 그곳에 데려가는 것은 마치 지뢰밭 한가운데에 어린아이를 풀어놓는 것과 같았다. 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세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탐욕스러운 아버지, 교활한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간악한 딸. 완벽한 삼위일체였다.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더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졌다. 김수진이 대한민국 최상류층 앞에서 스스로의 무지와 천박함을 드러내며 자멸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서연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옅고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제 동생 말인가요? 방금 전까지는 저를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시더니 상황이 참 빨리도 변하네요. 그녀의 비꼬는 듯한 말투를 그들은 어리석게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가 마침내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데리고 가죠. 제 동생. 서연은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종이의 감촉이 마치 시한폭탄의 스위치처럼 느껴졌다. 김씨 가문은 그들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이 방금 서연의 손에 스스로를 파멸시킬 가장 완벽한 무기를 쥐어주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김씨 가문의 저택을 나온 서연은 그곳에서의 모든 흔적을 미련 없이 지워버렸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녀 소유의 펜트하우스였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둘러싸인 내부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되었지만 벽에 걸린 이름 모를 화가의 추상화 한 점,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장의 조각품 하나하나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진정한 부와 안목을 증명하는 공간이었다. 이곳이야말로 완벽한 딸 박서연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미네르바의 진짜 성격이었다. 파티가 열리는 날 저녁, 서연은 드레스룸에서 조용히 몸단장을 했다. 그녀의 선택은 화려함이 아니었다.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듯 정교하게 재단된 칠흑 같은 블랙 드레스. 장식이라고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얇은 헤어피스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존재감은 공간을 압도했다. 그녀의 준비는 과시가 아닌 자신감과 품격의 표현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운전기사가 그녀를 태우러 왔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 문을 열자 이미 그곳에는 잔뜩 치장한 김수진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참아야 했다. 수진은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이너라인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 전체에는 저렴해 보이는 스팽글이 번쩍였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몇 개씩 후두둑 떨어져 바닥에 뒹굴었다. 얼굴에는 무대 화장처럼 두꺼운 화장을 해서 원래의 이목구비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오늘 밤 파티의 격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천박함의 결정체였다. 그렇게 입고 갈 생각이야. 서연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수진은 마치 발작 버튼이라도 눌린 듯 폭발했다. 뭐 이게 어때서 언니는 브랜드도 몰라. 이 드레스가 얼마짜린 줄 알아. 질투하는 건 알겠는데. 티내지 좀 마. 파티에 가서 괜히 아는 척하다가 김씨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입이나 다물고 있어. 자신의 천박함을 질투심으로 착각하는 그 단순함에 서연은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닫았다. 어리석은 자에게 베푸는 최고의 조언은 침묵이다. 그녀가 스스로 결과를 책임지게 두면 될 일이었다. 차가 파티가 열리는 호텔 앞에 멈춰 섰다. 입구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비밀 파티인 만큼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차가 멈추기 무섭게 수진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에 굶주린 사람처럼 차에서 뛰쳐나갔다. 갑자기 나타난 화려한 차림의 여인에 기자들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수진은 그 관심이 모두 자신을 향한 것이라 착각하고 허리를 꺾고 다리를 꼬는 등 온갖 과장된 포즈를 취하며 매력을 발산했다. 바로 그때 운전기사가 반대편 문을 열었다. 서연이 우아한 자태로 차에서 내렸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수진을 향해 있던 수십 개의 렌즈가 일제히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서연에게로 향했다.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 세례가 폭죽처럼 터지며 그녀의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녀는 아무런 포즈도 취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서 있었을 뿐인데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수진의 필사적인 발악을 한순간에 초라하게 만들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누구지 저 분위기? 설마 미네르바. 수진은 자신에게서 순식간에 멀어진 카메라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은 굳어버린 수진을 한번 흘기 쳐다본 뒤 호텔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피너클 클럽의 연회장은 오래된 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번쩍이는 금장식 대신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벽과 벽면을 채운 거장들의 진품 그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조용한 자신감과 지성이 배어 있었다. 진짜 권력자들의 세계였다. 서연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서연의 정체는 몰랐지만
그녀가 이 클럽에 속한 동등한 레벨의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수진은 달랐다. 그녀의 촌스러운 드레스는 이 고풍스러운 공간에서 마치 독버섯처럼 튀었다.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저건 어느 수족관에서 기어나온 생물이지. 꼭 인거가 용이 되려다 실패하고 요괴가 된 것 같군. 하지만 수지는 그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 대한 감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연의 옆에 바싹 붙어서는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렸다. 역시 진짜는 어딜 가나 빛나는 법이라니까. 저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좀 봐. 서연은 창피함에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누군가와 부딪혔다. 단단한 가슴팍에 부딪힌 그녀가 뒤로 비틀거리자 강한 팔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었다. 익숙한 향기, 그리고 허리에 남은 너무나도 선명한 그의 손길의 감촉.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한지훈이 서 있었다. 1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장난기와 위험함이 공존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서연, 우린 이렇게 부딪힐 운명인가 보군. 그의 입가에 느릿하고 위험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싼 손을 바로 떼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주어 그녀를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강렬한 긴장감을 주위 사람들도 눈치챈 듯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서 그 결혼 제안 말인데 아직도 내 제안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나?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그와 그녀만이 아는 은밀한 농담이었다. 1년 전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나누는 대화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집요하고 뜨거운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당황한 표정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이 무어라 대꾸하기도 전에 이 광경을 발견한 김수진이 재빨리 달려왔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교태 섞인 목소리와 표정을 장착하고는 서연과 한지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어머, 한지훈 씨 아니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하지만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지훈 씨가 결혼 얘기를 나눠야 할 상대는 저예요. 김 씨 가문의 진짜 후계자 말이에요. 그녀는 서연을 밀어내려는 듯 몸을 기울이며 한지훈에게 추파를 던졌다. 하지만 한지훈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의 얼굴에서 장난기 섞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음 같은 무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수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여전히 서연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길가에 성가신 벌레를 대하듯 수진에게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당신을 안아요. 그리고는 대답을 기다릴 가치도 없다는 듯 그녀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 다시 서연에게 집중했다. 하던 얘기 계속하지. 수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연회장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권력 있는 남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무시당한 것이다. 그녀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질투심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아군이 그녀의 편에 선 것 같았다. 혹은 더 위험한 적이 될지도 모르지만 한지훈이 공개적으로 김수진에게 망신을 준 그 순간 파티장의 공기는 잠시 얼어붙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수진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심하게 지켜보는 한지훈의 차가운 눈빛. 그 사이에 선 박서연은 이 지긋지긋한 드라마의 한복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한지훈의 집요한 시선 또한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몸이 좋지 않아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은 주위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소란의 중심에서 우아하게 빠져나왔다. 그녀는 일부러 수진과 한지훈 두 사람 모두를 교묘하게 피하며
직원을 통해 비공개 뒷문으로 안내받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남겼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그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평온이 더 중요했다. 그 후 며칠간 서연은 김씨 가문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평창동 저택에도 회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듯 자신만의 성격인 펜트하우스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를 만끽했다. 밀린 책을 읽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오롯이 미네르바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이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녀는 새삼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절친한 친구에게서 다급한 메시지와 함께 링크 하나가 날아왔다. 서연아, 지금 난리 났어. 내 그 동생이라는 애 사고 쳤다. 링크를 누르자 김수진의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서연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펼쳐져 있었다. 수진은 피너클 클럽 파티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란 듯이 포스팅해 놓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흐릿한 뒷모습. 삼엄한 경비를 뚫고 찍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용담처럼 여겨질 법한 사진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배경에 한지훈이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교묘하게 걸리도록 찍은 셀카였다. 그 아래에는 가식적인 겸손으로 포장된 글이 달려 있었다. 너무나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던 밤. 아직 부족한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피너클 클럽. 사격의 밤 영광 이 밤. 댓글창은 폭발적이었다. 피너클 클럽의 엄격한 보안과 비밀주의를 모르는 대중들은 그녀의 허세를 상류층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와나 수진님, 인맥 장난 아니네요. 저런 분들과 어울리시다니. 이게 진짜 재벌의 삶이구나. 우리랑은 사는 세상이 다르네. 너무 부러워요. 서연은 두통에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김수진의 무지함과 인정 욕구가 결국 최악의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그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피너클 클럽의 총책임자 다니엘 최였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네르우바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클럽 역사상 전례가 없는 보안 유출 사건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이 데려간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다니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미네르바님께서는 일찍 자리를 뜨셨고 김수진이라는 여성은님의 공식적인 동방액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미네르바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최후 통첩을 전했다. 3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김수진 씨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클럽의 명예를 걸고 그녀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서연은 미네르바라는 이름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차키를 집어들었다. 평창동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씨 가문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김씨 부부와 수진, 세 사람은 소파에 모여 앉아 태블릿 PC를 보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진의 인스타그램에 달린 찬양 일색의 댓글들을 소리내어 읽으며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우리 딸 수진이 이제야 제대로 빛을 보는구나.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신 덕분이죠. 한지훈 씨도 저한테 꽤 관심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들의 무지하고 천박한 대화는 거실로 들어서는 서연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즐거웠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본론부터 말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당장 내려요.
그녀의 차가운 말에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왜? 언니가 잘 나가는 게 배 아파서 죽겠어. 이은희 여사 역시 우아한 가면 뒤에서 비웃었다. 서연아, 동생이 잘 되는 걸 축하는 못해줄 망정 시기하는 건 보기 좋지 않구나. 서연은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더 이상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이건 경고예요. 피너클 클럽에서 3일 안에 삭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집안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소송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요. 그제야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서연의 남은 정남이마저 완전히 끊어버리는 말이 터져 나왔다. 이 길 잃는 개 같은 게 어디서 아직도 이 집안 식구인 척이야.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을 가지고 협박을 해. 길 잃은 개. 그 단어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지난 20년간의 세월, 그들의 완벽한 인형으로 살아왔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녀를 향한 일말의 애정이라도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던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서연의 눈빛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그들을 가족도, 심지어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다.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갑고 공허한 시선이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럼 공식적으로 끝내도록 하죠. 오늘부로 우리 사이의 입양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해요. 이제부터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 겁니다. 김 씨 부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은 서연이 궁지에 몰려 내뱉는 힘없는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뭐 관계를 끊어 제발 그렇게 해줘. 우리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구경이나 해보자. 김 회장은 서연을 조롱하며 그 자리에서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해 간단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춘 입양관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는 합의서에 거칠게 서명하며 그것을 서연에게 던졌다. 자, 이제 꺼져. 그리고 다시는 김 씨 가문의 이름을 팔아먹을 생각하지 마. 수진은 옆에서 승리에 찬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떨림 없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너무나도 차가워서 그들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죠. 당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서연은 미련 없이 저택을 나섰다. 자신의 채 올라탄 순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린다, 김씨 그룹과 관련된 모든 협력 관계를 종료해. 우리가 투자한 자금 단 1원도 남기지 말고 즉시 회수해. 전화기 너머 비서의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미네르바님. 김씨 가문은 그들의 오만함 속에서 방금 자신들의 사형 집행 영장에 스스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연이 김씨 가문을 등지고 나온 바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거대한 폭풍이 김씨 그룹을 덮쳤다. 미네르바의 자금 회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녀가 비밀리에 운용하는 수십 개의 투자사와 페이퍼 컴퍼니들이 일제히 김씨 그룹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지난 몇 년간 김씨 그룹의 성장을 견인하고 위기 때마다 구세주처럼 나타났던 자금줄이 단 하룻밤 사이에 모두 마른 핏줄처럼 끊겨버린 것이다. 김동연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했고 은행과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굳건해 보였던 그의 사업 제국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던 모래성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갑자기 자신을 버렸는지 알 길이 없어 더욱 미칠 노릇이었다. 하지만 집안의 재정적 파멸과는 정반대로
김수진 개인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다. 그녀가 올린 피너클 클럽의 사진들은 인터넷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특히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된 서연과 함께 찍힌 사진은 네티즌 수사대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김수진 옆에 저 여자는 누구지 옷차림이 수수한 걸 보니 비서나 수행원 아닐까. 김수진의 포스팅을 봐. 진짜 상류층은 저렇게 겸손하고 조용한 법이야. 저 여자가 바로 숨겨진 재벌, 미네르바가 틀림없어. 맞아, 생각해봐. 갑자기 20년 만에 나타난 신데렐라. 그리고 막대한 재력, 완벽한 스토리잖아. 대중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진실로 믿기 시작했다. 김수진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알고 보니 재벌가의 핏줄이었던 베일에 쌓인 여성 부호 미네르바라는 환상적인 캐릭터를 부여받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녀가 입고 걸치는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 떠들썩한 여론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졌다. JS그룹의 후계자 한지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글 하나를 올린 것이다. 그의 SNS는 웬만해선 업데이트되지 않기에 그의 포스팅 하나하나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 그는 어두운 도시의 야경 사진과 함께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미네르바,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겁니까? 그 문장은 인터넷을 그야말로 폭발시켰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미네르바가 김수진이라고 생각했다. 대박 한지훈이 직접 김수진을 언급했어. 피한다니, 둘이 무슨 관계인 거야. 역시 사귀는 게 맞았어. 재벌가의 비밀 연애라니. 너무 로맨틱하다. 김수진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자신의 가치가 극대화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답변을 올렸다. 어떤 관계들은 조용히 지켜질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저희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교묘하고 영리한 한마디. 그것은 사실상 모든 루머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대중은 열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인 한지훈의 구애를 받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신비로운 여성. 김수진의 미네르바 페르소나는 완벽하게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세기의 커플 탄생, 재벌 3세와 신데렐라의 현대판 로맨스 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웨딩 사진을 만들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그 시각, 이 모든 광경을 박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거대한 스크린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김씨 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가, 다른 쪽 화면에는 세계의 커플로 추앙받는 김수진과 한지훈의 기사가 떠 있었다. 비서 린다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미네레우바님, 김씨 그룹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씨에 대한 여론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진실을 밝히시는 게. 서연은 손을 들어 린다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조급함 대신 기묘한 흥미와 차가운 계산이 번지고 있었다. 물론 화가 났다. 자신의 정체성을 통째로 도둑맞은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더 크고 짜릿한 기대감에 자리를 내주었다. 제오들은 지금 거짓말로 탑을 쌓고 있구나. 서연은 생각했다. 김수진은 대중이 던져주는 달콤한 거짓말을 먹으며 스스로 여왕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지금 나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너무 싱거운 복수다. 관객들이 가장 열광하는 순간에 무대를 무너뜨려야 절망도 극대화되는 법. 그녀는 김수진이 거짓의 산을 더 높이, 더 위태롭게 쌓아 올리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 산이 높을수록 추락의 고통은 더 깊고 처절할 테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숨통을 끊기 위한 포식자의 능동적인 인내였다. 서연의 시선이 화면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김수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 옆 무심한 표정의 한지훈.
서연은 그가 왜 그런 포스팅을 올렸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한 도발인지 아니면 그저 이 모든 소동에 대한 짜증이었는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김수진의 무대를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준 셈이었다. 차가운 미소가 서연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대호, 높이 올라가. 김수진, 내가 무대를 더 키워줄 테니 추락은 한순간일 테니까. 그녀의 눈빛은 자신의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잔인하고 아름다운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미네르바, 김수진 팬들과의 첫 라이브 방송 예고. 김수진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대중의 관심에 쐐기를 박을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바로 개인 라이브 방송이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고 방송 시작 약 몇 시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채널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베일에 쌓인 여성 부호의 사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방송이 시작된 곳은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었다. 김씨 가문이 몰락한 후 그들이 급하게 마련한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수진은 카메라 앵글의 낡은 가구가 잡히지 않도록 애쓰며 배경에 값비싼 소품 몇 개를 배치해 간신히 부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쌓아올린 명성의 무게에 긴장했지만 동시에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도취감에 흠뻑 빠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네르바, 아니, 수진이에요.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떨리네요. 카메라가 켜지자 그녀는 언제 긴장했냐는 듯 순식간에 사랑스럽고 순진한 소녀로 변신했다. 약간은 어설픈 듯 찬 말투, 부끄러워하는 듯한 미소. 그녀는 타고난 연기자였다. 팬들의 질문에 상냥하게 대답하며 사실 저는 평범한 걸 좋아해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같은 말들로 겸손한 재벌의 이미지를 능숙하게 쌓아나갔다. 방송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녀는 마치 실수인 척 화면 한쪽에 있는 쇼핑카트 아이콘을 눌렀다. 어머, 이게 뭐지? 아, 저희 팀에서 팬분들을 위해 제가 아끼는 제품들을 특별한 가격에 나눌 수 있게 준비했나 봐요. 저는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화면에는 명품 화장품 SKII 에센스가 시중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샤넬 클래식백이 수십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올라와 있었다. 그것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 즉 짝퉁이었다. 하지만 팬들은 억만장자인 미네르바가 팬들을 위해 손해보고 파는 이벤트라고 굳게 믿었고 쇼핑카트는 순식간에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판매 수량이 수천, 수만을 넘어서는 것을 보며 수진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바로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거대한 벽면 스크린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옆에는 그녀의 절친 유나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팝콘을 씹고 있었다. 와, 저 기생충 같은 년. 하다 이제 사기까지 치네. 서연아, 저거 그냥 둬도 되는 거야.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는 새로 만든 유령 계정으로 수진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짧은 댓글 하나를 입력했다. 미네르바님, 실례가 안 된다면 사시는 대저택 구경 한번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눈 호강 좀 하게. 그 댓글은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다. 순식간에 채팅창은 같은 욕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대저택 투어, 대저택 투어. 궁궐 같다던데 얼마나 큰지 보고 싶어요. 미네르바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세요.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좁은 오피스텔 내부를 휙 훑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애써 웃어 보였다. 아, 저택이요, 하하. 오늘은 제가 친구 집에 잠시 놀러와 있어서요.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너무나도 어설픈 거짓말. 채팅창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의심의 댓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친구 집이라고요. 뭔가 이상한데.
갑자기 말을 더듬는 것 같은데요.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직감한 수진은 순식간에 전략을 바꿨다.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슬픔으로 일그러지더니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의 시작이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마치 거대한 비밀을 고백하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질투심에 눈이 먼 입양아, 언니가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20년 만에 돌아온 자신을 어떻게 길거리로 내쫓았는지에 대한 장대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언니도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고아로 자라면서 마음이 비뚤어진 걸 탓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다 이해해야죠. 그녀의 가련한 연기에 동정심 많은 대중은 즉시 그녀의 편이 되었다. 채팅창은 방금 전까지의 의심은 온데간데 없이 악마 같은 언니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년이 있다니. 수진님 너무 착해요. 그런 언니를 감싸주다니. 그리고 수진은 이 드라마에 활용점정을 찍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에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 옆에 있던 다른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그 화면에는 얼마 전 서연이 자신의 비공개 부계정에 올렸던 제주도 해변의 사진이 떠 있었다. 이게 바로 제 언니의 계정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 사람을 공격하지는 말아주세요. 만약 언니가 화나면 저희 가족들을 또 어떻게 괴롭힐지 몰라요. 그것은 평화를 가장한,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공격이었다. 수십만 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인의 신상을 유포하고 사이버 불링을 유도한 것이다. 그 순간 서연의 펜트하우스에 있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알림 숫자가 순식간에 99.8수를 넘어섰다. 그녀의 비공개 계정은 수진의 광신도들이 쏟아내는 악플과 저주로 순식간에 점령당했다. 유나리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박서연 뭐 해. 당장 계정 비공개로 돌리고 게시물 삭제해. 하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울리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태연하게 댓글 기능만 차단하고는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하얗게 질린 유나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유나리. 마지막 막은 아직 오르지도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는 절대자의 그것처럼 고요했다. 저 배우, 이제 쓸 수 있는 가면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김수진의 라이브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들끓었다. 악마 같은 입양녀, 동생을 내쫓은 폐륜아, 온갖 저주와 비난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날렵한 비즈니스 수트를 차려입었다. 어젯밤의 사이버 테러는 그녀에게 성가신 소음일 뿐 계획에 차질을 줄 변수는 아니었다. 그녀는 법무팀을 만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역이용할지 논의할 생각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선 순간 그녀는 자신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음을 깨달았다.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명의 기자와 파파라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진을 치고 있다가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박소연 씨, 동생을 집에서 내쫓은 게 사실입니까? 김수진 씨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건가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에서 정신없이 터지고 마이크들이 사방에서 그녀의 얼굴을 향해 밀려 들어왔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보호하며 길을 트려 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기자들의 기세는 막무가내였다.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노골적인 공격성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군중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차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얼굴에 한지훈이 나타났다. 박서연 답가며 다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주변의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서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그의 손에 이끌려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차는 성난 기자들을 뒤로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지훈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왜 나타난 걸까? 한참을 달린 차는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고즈넉한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 찻집 앞에 멈춰 섰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대나무 정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별실로 안내받았다. 종업원이 차를 내오고 물러가자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침묵을 깬 것은 한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꽉 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는 옆에 있던 서류 가방에서 타블로이드 잡지 몇 권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한 면에는 모두 김수진과 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단독 미네르바 한지훈 커플, 비밀 데이트 현장 포착. 김수진, 한지훈 저택 앞에서 밤샘. 사랑인가, 집착인가, 그 여자 제정신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며칠째 우리 집 앞에서 자기가 고용한 기자들을 데리고 진을 치고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야.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냉철한 CEO가 아닌 터무니없는 상황에 내몰려 한계에 다다른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김수진이라는 기생충에게 영혼까지 잠식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사람.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경쟁심과 경계심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찬물의 뜨거운 김과 1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더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박서연, 당신과 나는 같아. 우리 둘 다 저 기생충에게 물어뜯기고 있어. 그의 손이 뻗어와 그녀의 뺨에 붙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떼어주었다. 그 작은 접촉에 서연의 온몸이 전율했다. 세상은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해. 저런 거짓말에 쉽게 부서질 거라고 믿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로 향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첫 키스처럼 충동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사막을 헤맨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영혼의 처절한 교감이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우면서도 뜨거웠고 절박함과 위로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그의 단단한 몸이 그녀를 감싸 안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지고 있던 모든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파고들고 그녀의 팔은 그의 목을 감았다. 서로의 급한 숨결이 얽히고 혀가 얽히는 감각은 아찔했다. 그것은 욕망의 발현인 동시에 깊은 위로의 행위였다. 이 세상에서 오직 서로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처절하고도 강렬한 연대감의 표현. 그들의 몸은 하나의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 따위는 잊은 채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숨결은 여전히 가팠지만 마음속의 폭풍은 잠잠해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들어섰다. 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벽하게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계획이 있어. 그는 김씨 가문이 재정난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중요 자산인 송도 국제도시의 미개발 부지를 헐값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부지는 그의 정보망에 따르면 조만간 정부의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이 발표될 핵심 지역이었다.
그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헐값에 땅을 팔고 있어. 우리가 그걸 사는 거야. 함께 그들이 구세주를 만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 우리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세상에 공개하는 거야. 그게 그들의 공개적인 처형식이 될 걸세.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나누었던 뜨거운 키스의 열기가 이제는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목적의식으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의 동맹은 이제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길 속에서 셔츠를 입고 입맞춤으로 봉인된 치명적인 파트너십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느릿하고 위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요, 한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같이 하죠.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우리가 함께 끊어버리는 일. 서연과 지훈의 동맹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파산 직전에 몰린 김씨 그룹이 급매로 내놓은 송도 부지를 헐값에 사들였다. 김동연 회장은 익명의 투자자 덕분에 회사가 간신히 숨통을 텄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잡았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일 교수형 밧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한숨 돌린 김씨 가문은 곧바로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회장과 이은희 여사는 딸 김수진을 옆에 세우고 그녀가 가문의 구원자라고 치켜세웠다. 모두 우리 딸 수진이가 유능한 덕분입니다. 수진이와 JS그룹 한지훈 군의 깊은 신뢰 관계가 이번 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다.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훈 씨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든든한 분이죠. 그녀의 말은 한지훈과의 결혼이 임박했음을 노골적으로 암시하고 있었다. 언론은 이 뻔한 연극을 그대로 믿었고 위기를 극복한 재벌가와 그 중심에 선 영리한 상속녀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며칠 후 한지훈의 예측대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송도 국제도시를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공개되자 그들이 사들인 부지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수십 배로 폭등했다. 언론은 발표 직전 귀신 같은 선견지명으로 부지를 매입한 익명의 투자자를 천재라 칭송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헐값에 넘겼는지 깨달은 김 회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한지훈은 JS그룹의 이름으로 송도 개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익명의 투자그룹을 대표하는 자격이었다. 이 기자회견은 모든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대한민국 전체에 이목이 집중된 거대한 무대였다. 기자회견 당일 행사장은 수백 명의 기자와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연은 한지훈의 배려로 주요 주주 자격으로 가장 앞줄 중앙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정체는 아직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행사가 막 시작되려던 그 순간 입구에서 커다란 소란이 일었다. 비켜요. 내가 바로 한지훈 씨의 약혼녀라고요. 이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김수진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가 한지훈이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마련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행사장 안으로 난입한 그녀는 무대를 향해 저돌적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은 내 남자와 내 무대를 빼앗겼다는 분노와 광적인 소유욕으로 이글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은 무대 앞자리에 앉아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달려오는 수진을 보며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이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수진아, 할 얘기가 있어. 여긴 사람이 너무 많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 수진은 서연이 겁을 먹고 자신에게 용서를 빌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따라
행사장 뒤편의 화장실로 향했다. 텅 비어있는 넓은 화장실. 문이 딸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었다. 수진은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몰랐다. 한지훈의 팀이 이미 화장실 내부에 그리고 서연의 옷깃의 고성능에 소형 마이크를 설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자회견장의 모든 스피커와 생중계 방송의 오디오가 화장실의 소리를 그대로 송출하고 있다는 것을. 화면에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자막이 떠 있었지만 소리는 단 1초도 끊기지 않았다.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수진의 얼굴에서 가련한 미소가 사라지고 뱀처럼 차갑고 악독한 본성이 드러났다. 이 미친년, 네가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내년 따위가 올 자리가 아니야. 그녀의 입에서 온갖 저속한 욕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자신들이 여신이라 부르던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생생하게 듣고 있었다. 똑똑히 들어. 한지훈은 나랑 결혼할 거야. 이 송도 프로젝트는 그가 내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넌 이제 끝났어. 내가 그에게 말해서 너 같은 더러운 고아녀는 서울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줄 테니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침착한 태도가 수진의 관계를 더욱 부채질했다. 왜, 분해 어차피 넌 주워온 개새끼였을 뿐이야. 남자한테 환장한 년. 내가 널 어떻게 해줄까. 더럽고 늙은 놈들한테 팔아넘겨서 평생 썩게 만들어줘. 그녀는 낄낄거리며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네가 감히 피너클 클럽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그깟 쓰레기 같은 모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어. 내가 바로 미네르바인데. 내가 바로 법인데.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 행각과 거짓말들을 자랑처럼 떠벌렸다. 그녀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삽질과도 같았다. 서연은 그저 몇 마디 추임새를 넣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차분함은 수진을 더욱 흥분시켜 더 많은 독을 쏟아내게 만들었다. 기자회견장과 인터넷 채팅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오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내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 여신의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진실, 대중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역겨움이 파도처럼 채팅창을 뒤덮었다. 화장실 안, 자신의 모든 독을 쏟아낸 수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은 그런 그녀를 벌레를 보는 듯한 깊은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화장실을 나섰다.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생중계 방송의 오디오가 끊기고 화면은 다시 무대 위 한지훈의 차분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식의 공개 처형이 막 시작된 것이다. 서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기자회견장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의 귀로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어떻게 기사로 옮길지 흥분하며 노트북을 두드려댔다. 인터넷 생중계 채팅창은 김수진을 향한 혐오와 저주로 뒤덮여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무대 위에 한지훈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순식간에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선언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김수진 씨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의 약혼녀인 척하며 대중을 기만했고 미네르바라는 이름을 도용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 수많은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저희 제이스그룹 법무팀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이미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김수진의 심장에 박혔다. 때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무대 뒤편에서 나온 수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적인 시선과 마주했다. 그녀는 서연이 아니라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뭐야? 왜 다들 나를 저렇게 쳐다봐? 그녀가 멍하니 중얼거리는 순간 건장한 체격의 형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선고를 내렸다. 김수진 씨, 사기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체포 내가 누군 줄 알고 난 미네르바야 한지훈 씨.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요. 그녀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한지훈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김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질질 끌려나갔다. 그 시각 집에서 TV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씨 부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그들의 거짓된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사회자가 한지훈의 신호를 받아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해프닝은 잊어주시고 이제 이 행사의 진짜 주인공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송도 프로젝트를 이끄는 진정한 파트너이자 이번 투자의 핵심 브레인,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진짜 미네르바를 소개합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사회자의 손끝을 따라 앞줄에 앉아있던 서연에게로 향했다. 거대한 침묵, 그리고 이어진 경악과 환호.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터져나왔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의 광기 어린 등장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움직임에는 여왕의 기품과 고요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이 마치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가는 대관식 행차 같았다.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며칠 후 세상은 박서연과 김씨 가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대중의 동정은 서연에게로, 분노는 몰락한 김씨 가문에게로 향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회사 건물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초라한 행색의 김씨 부부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불과 몇 주 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몇십 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와 무릎이라도 꿇을 듯 애원했다. 서연아, 우리 딸, 우리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다오.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서연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동정심도, 미움도,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합의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우린 이제 타인입니다. 그녀의 냉정한 말에 김 회장이 절망하며 소리치려던 순간 어디선가 기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둘러쌌다. 몰락한 재벌 부부의 비참한 모습을 담으려는 파파라치들이었다. 김씨 부부는 당황하며 얼굴을 가린 채 도망쳤다. 서연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무심하게 지켜본 뒤 조용히 채 올라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서연의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어느 주말 오후 한지훈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를 북악산의 그 찻집으로 데려갔다. 예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처음엔 당신이라는 경쟁자가 흥미로웠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신을 알수록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에 끌렸어. 당신의 강인함, 지성, 그리고 외로움까지도. 그는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의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당신과 얽히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 테니까. 서연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 역시 그와의 기이하고 강렬한 이끌림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경쟁자이자 적이면서도 유일한 이해자였던 남자. 나 역시 그랬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나타난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변수였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찻집의 작은 별실안은 따스한 오후의 햇살로 가득했다. 밖에서는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은은한 차향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쌌다.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고요한 평화만이 남았다. 복수와 증오의 경랑을 함께 헤쳐나온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안식처를 발견했다. 한지훈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경쟁자로서 서로를 겨누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온기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천천히 얽혔다. 그것은 화려한 언약이나 격정적인 맹세보다 더 깊고 진실한 두 영혼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서연은 창밖의 푸른 정원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끝나고 마침내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무대의 막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앞으로의 여정은 길 것이고 또 어떤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서연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